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법원의 선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오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법원에서 보통 선처를 한다고 하면은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선처가 되는 사유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관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혹은 피해 변제를 충분히 했으면 법원이 대폭 선처를 해주는데요. 하지만 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고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선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상관계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도 되고요. 우리들에게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니까 법원도 이를 참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전과 기록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전과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방금 이제 피해자의 의사와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전과 기록인데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매우 중시역입니다. 흔히 우리가 전과라고 범죄 기록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 기록에 반드시 해당 이제 피고인의 이제 전과 기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건을 의뢰받고 수사 기록을 확인하게 되면은 일단 전과 기록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네. 보통 전과가 없거나 있어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잘못만 있었다면 아무래도 중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보다는 약하게 처벌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초범인 사람보다 초범인 사람을 아무래도 전과 기록이 많은 사람보다 초범인 사람이 개전의 정도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해서 선처를 해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법원의 일방적인 선처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상관계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반성문을 낸다거나 네.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다,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또 대학생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다, 이런 많은 유형의 정상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야, 이게 반성이 되는 겁니까? 소식이. 네. 심지어는 아예 샘플을 팔기도 하고요. 예. 네. 남이 써준 또는 남이 걸 베낀 반성문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재벌이나 주요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경제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흔히 3에서 5보칙, 3호보칙이라고 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재벌들의 경우는 그 외에도 가장 흔하게 나오는 정상관계가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영 공백이 발생해 회사가 어려워진다. 네. 수천 명 임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 중요한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현직을 떠나 은퇴하기로 했다. 이런 정상관계인데요. 사실 대표이사나 오너로 있으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직을 그만두거나 은퇴했다고 해서 선처해 주는 거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 말은 한마디로 걸리지 않았다면 계속 했을 텐데 네. 걸렸으니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슬그머니 현직에 복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회사가 처한 중대한 위기를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또 핑계를 대면서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상관계 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소위 재벌이나 유력 자산가에게만 인정되는 아주 특수한 유형의 정상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였죠. 웰컴 투 비디오. 이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 씨도 최종 이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미 형량을 다 채웠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고요. 예, 이 손 씨가 저지른 범죄를 보면 정말 아주 악랄하다는 표현도 부족한데요. 네. 뭐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물 3,055개를 전 세계에 유통시켜서 미아 37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딱 한 번 다운로드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5년 10개월에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판결을 보면 정말 황당하죠. 네. 당시 법원이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한 그 이유를 보면은 네. 손 씨의 나이가 어리고 벌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실형은 선고했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손 씨가 선고를 앞두고 낸 혼인신고서였습니다. 네. 바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해요. 예. 기부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해서 관련 기록을 제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 역시도 사실 예전부터 있던 정상관계인데요. 네. 뭐 사실 범죄를 저지기 이전부터 기부를 했거나 봉사활동을 쭉 해왔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는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게 되거나 혹은 재판을 받게 되면 갑자기 기부를 하고 갑자기 봉사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또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고아원에 기부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 이걸 기부를 하고 나중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이를 취소하고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법원이 일단 판결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뭐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렇죠. 또 다시 재판을 열어 뭐 형량을 조절한다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를 노린 것이죠. 그리고 봉사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판결 선고 전까지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선고를 받고 나면 딱 끊는 경우입니다. 물론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미 그전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이 많죠. 네.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의미를 제대로 뭐 대우받지 못한다. 그 의미가 네. 반감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최근에는 형량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장기 기증서약 이것도 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이 이제는 상담을 해줄 때 장기 기증 서약이 대세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 예,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는 장기 기획 서약까지 악용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에서 참 참담한 기분인데요. 이 역시도 선고를 받고 나면 취소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네. 한마디로 신청도 쉽고 취소도 쉽고 별다른 부담이나 문제의식 없고 비용도 안 드니 오로지 양형을 잘 받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수단까지도 동원을 하는 거죠. 네. 물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고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예.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SNS 이런 데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범죄에서 무죄 받는 방법. 예. 네. 성범죄 합의 방법. 성범죄 합의에서 해서는 안 될 실수.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순수하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올린 영상들도 있지만은 일부 영상들을 보면 정말 이건 영업용이다. 예.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심지어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까지 이렇게 예.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합의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네.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맞을 겁니다. 네. 물론 금전적인 피해 배상도 따라야 되겠지만 일단 마음이 풀려야 피해 배상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각에서 올린 내용들을 보면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 또는 합의하는 비법이라고 포장을 하는데요. 네. 일단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서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당한다. 이건 아니죠.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처벌하려고 한다. 이거 상대가 꽃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말 이때에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또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가해자들의 이런 억울하자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심정을 오히려 부추겨서 죄의식을 옅게 만드는 겁니다. 네.
특히 성폭력 사건은 목격자나 CCTV가 없이 가해자,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 뭐 상대방을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얽어버려라. 그러면 심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합의가 수월해진다. 이걸 마치 비법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비법이 아니죠. 불법과 편법을 오가는 아주 위태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 디지털 성폭력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잖아요. 예. 네. 인터넷 카페나 SNS를 보면은 아예 증거 인멸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컨설팅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 수사기관에 나가면 어떻게 진술해야 한다 이런 경험담을 올리기도 하고요. 예,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냐 여부, 또 이를 외부에 유출했냐 여부, 이게 두 가지가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핸드폰을 버리고 새로 교체해라. 핸드폰만 없으면 된다. 그리고 컴퓨터는 포맷도 불안하니 아예 하드디스크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라. 이런 이야기가 뭐 진짜 비법처럼 인터넷에 네. 떠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상 다운로드 기록 삭제 방법, 컴퓨터 파일 덮어써서 디지털 포렌식을 어렵게 하기부터 실제 수사 과정에 대한 후기부터 그 수사 결과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내가 이번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그 영상을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질문이 올라오면은 댓글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됩니다라고 아주 네. 친절하게 설명하는 답변이 줄줄이 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방법을 조언하는 사람들이나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진정 반성하기보다는 나 정말 운 나쁘게 네. 재수없게 한번 걸렸구나. 이번만 잘 빠져나가자.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온 경험이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뭐 러시아의 이젠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악마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네. 라는 말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정도까지 갔다면은 이미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훈장을 발판 삼아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올 한 해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지금도 N번방과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구조의 성착취 범죄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처음도 아닌데요. 이미 소라넷과 음란물 웹하드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까지 성착취 범죄는 예전부터 그 모습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었지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네. 결국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인권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를 야동 문화의 일부로 봐서 범죄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된다. 이번에 좀 봐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이 법원 역시도 그동안 갖가지 양형사유를 들어서 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낮은 형을 선고하며 선처를 해줬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형량 잘 받는 방법을 악용을 해서 법원에 선처를 받는 이런 행태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범죄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뭐 죄가 있더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는 뭐 이걸 일방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기에 법원이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정상관계를 양형에 판단할 때는 온정주의가 아닌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엄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 없는 이런 정상관계에 대해서는 네.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반성문 제출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뭐 가족관계,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형량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은 법원이 좀 제한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피해자는 가해 행위의 범죄기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이유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뭐 선처를 해주는 거 옳은 일인지 의문입니다. 또 기부활동이나 봉사활동, 장기기증 서약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 이후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면은 일정 부분은 의도성이 있다라고 봐서 네. 양형에 반영하는 거를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차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양형에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법원이 선처라는 이름으로 대신 용서해 주는 것,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그건 그렇게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